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용과의 교수 신상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오늘 이 특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 특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특강의 주제는 인간은 왜 춤을 추는가, 그리고 그 부제는 과학으로 읽는 춤의 문화 코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두 가지로 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인간이 왜 춤을 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읽기 위해서 저희는 문화 코드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 코드를 읽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두 가지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속담에 듣고 잊는다, 또 보고 기억한다, 행하고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보고 행하면서 인간이 왜 춤을 추는지, 그 문화 코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런 긴장을 조금 풀기 위해서 간단한 동작 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내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갑자기 강하고 빠르게 탁 하고 찍어보세요. 예, 이 동작의 의미는 파워입니다. 파워. 이제 여러분들 이따가 하나의 춤을 보실 텐데 그 춤에서 나타내는 그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거는 radiance, 그래서 빛 혹은 광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동작을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들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봐 주세요. 네, 너무 잘하십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팔은 저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요게 이제 상어의 지느러미를 보여주는 동작입니다. 예, 그 다음에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상어가 마치 꼬리를 흔들고 헤엄쳐 다니는 그 모습을 흉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것이 무슨 춤이 되냐 하면 바로 상어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또 상어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도 해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춤이란 인간의 리드미컬한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바로 사라지는 그런 순간적 예술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이런 춤은 제가 쓴 책에 고스란히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은 왜 춤을 추는가고, 또 하나는 몸짓과 문화, 춤 이야기 해서 이 두 책에 오늘의 강의 내용이 여기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핵심적으로 제가 네 가지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속의 인간, 두 번째는 인간이 추는 춤, 세 번째는 인간이 취하는 문화, 네 번째는 인간이 사는 사회. 이 네 가지를 주제로 삼아서 저는 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춤이라는 것이 그 많은 인류학자들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간이 창조한 문화의 다양한 양상 중에 하나가 춤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춤이라는 것이 이 문화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춤 문화를 이제 그 속에서 춤의 본질을 한번 5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과 정신은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춤을 출 때는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여야 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적 충동이 근원이 되는 몸의 움직임이다. 내적 충동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는 역동적 이미지이다. 또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이 세상과 서로 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또 다섯 번째는 인류 문화의 한 요소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하나다, 정신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의 탄생이라고 그런 책을 쓰신 루트 번스타인 부부가 책에 쓴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부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합니다. 헬렌 켈러는 눈도 볼 수 없고 또 귀도 들리지 않고 또 말도 못합니다. 그런 장애인인데 그 헬렌 켈러가 무용을 어찌 알겠습니까? 바로 이 헬렌 켈러는 몸의 감각을 통해서 바로 이 춤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현대무용가인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그 학교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때 헬렌 켈러는 춤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런데 그때 이제 마사 그레이엄이 이 헬렌 켈러를 위해서 춤이 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제 자기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점프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헬렌 켈러의 손이 그 허리에 올라갔고 그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이 헬렌 켈러는 바로 춤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신은 하나이어야만 바로 이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충동이라고 얘기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 유럽의 아주 현대무용의 아버지이자 또 무용 이론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라바노테이션이라는 기록법도 만들었고요. 에포트 쉐입이라는 그런 분석 기법도 만들었고 그 기호도 창안해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공과주화 이론 이런 것도 창안한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에포트 즉 내적 충동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적 충동이라는 것은 나와 내 자신 또 나와 상대방 그리고 나와 이 세상과 함께 그런 자극이 와야지만 그 안에서 내적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내적 충동을 그 상대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 움직임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한테 막 이상한 말을 퍼댑니다. 그러면 제가 화가 나겠죠? 그럴 때 동작이 어떤 동작이 나갈까요? 그 자극에 따라서 이런 동작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 내부로부터 이 내적 충동에서부터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 형태가 보이죠? 예, 이 형태가 바로 쉐입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에포트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 형태입니다. 그 형태가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있느냐? 거기에는 감정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어떤 한 동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한 그 다이내믹한 이미지가 여기저기에서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본 라바는 바로 이 내적 충동의 결과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 안에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공간상의 아주 조화로운 움직임을 인간은 창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바로 소통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에게 반응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 인류학자는 이러한 몸짓을 뭐라고 했냐면 인류 문화의 한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춤을 출 때 그 안에서 의미를 보려면 문화 코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동적 이미지, 즉 영어로 말하면은 다이나믹 이미지라고도 하지만은 섀도우 무브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움직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인간의 의지가 바로 역동적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 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춤 문화 코드는 우리의 그 이데올로기 또는 가치관을 표현하는 몸짓 기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어령 선생님에 의하면은 우리가 밥처럼 먹고 사는 기호가 바로 문화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몸짓 기호를 하나를 더 붙여서 우리가 밥처럼 먹고 사는 그런 몸짓 기호가 바로 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몸짓 기호는 그 시대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화마다 그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체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각 민족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각 개인, 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저의 문화 코드가 어렸을 때서부터 현재까지 이 몸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몸의 문화 코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인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문화적 몸짓이 바로 춤이다, 춤의 문화 코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특정 시공간에서 통용되는 침묵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류학자 중에 루이스는 언어로 10%를 표현하고 나머지 90%는 비언어로 표현을 한다고, 의사소통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하면은 모두 집중을 합니다. 예, 그 침묵이죠. 그 침묵은 말보다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졸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침묵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그 문화 코드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한 문화죠. 그 안에는 정치 문화도 있고요. 또 사회 문화, 종교 문화, 또 성문화, 또 젠더 등등 아주 다양한 그런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코드 안에는. 그래서 이 다양한 코드를 사용해서 춤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분류된 그 춤의 문화 코드를 한번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사진은 오래된 그 러시아의 신화인 봄의 제전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러시아에서 스트라빈스키하고 니진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그 무용가가 봄의 제전이라는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 주제였냐면 러시아의 신화였습니다. 봄의 제전이라는 신화인데 그 봄의 제전은 그 안에서 한 여자가, 한 처녀가 봄을 맞이하는 그곳에 간택이 돼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바쳐지는 처녀의 울부짖음,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가운데 여자가 간택이 된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지금 내가 왜 여기에 간택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면서 울부짖고 있고요. 저쪽에 처녀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모습이 사진에 있는데요. 이것은 간택될까 봐서 겁이 나서 저기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남성들은 그 간택하면서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사진 한 장이 이 안에서 엄청난 문화 코드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 작품은 그 독일의 유명한 포스트 모던 댄서인 피나 바우시에 의해서 피나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나라는 영화 속에서 이 작품은 3D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그 울부짖음, 그 무용수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춤을 잘 감상하려면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요.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텍스트,
다른 하나는 컨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는 춤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형태가 만들어졌는지, 그 구조는 어떠한지 이런 걸 의미한다면, 콘텍스트는 그 배후에 깔려있는 문화의 의미, 문화적 의미, 문화의 유형,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루돌프 본 라반이 이야기한 그 섀도우 무브먼트, 그 섀도우 무브먼트 안에 바로 춤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춤의 의미와 춤의 힘은 바로 문화 코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읽으려면 우리는 문화 코드를 읽어봐야 되고, 또 예술적인 어떤 특성이 보인다 하면은 예술 코드를 또 읽어야 되고요. 또 춤 코드, 현대무용인지 발레인지 한국 무용인지 중국 무용인지 우리 춤 코드를 읽어야 합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움직임 코드를 읽어야 되겠죠. 발레는 이렇게 아주 우아한 자태로 발레를 한다면, 현대무용은 딱 하면서 이 내적 충동을 보여주는 자유로운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 무용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탁 하면서 우리의 한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신나게 이렇게 흥을 내면서 표현하는 그런 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 코드를 여러분들이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몸 코드를 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똑바로 서서 견고한 자세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딱딱한 그런 수업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춤을 추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강의는 아주 즐거운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유능한 무용가는 그래서 춤의 암호화된 코드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용가입니다. 그들은 몸만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아름다움, 그 문화적인 다양한 DNA를 받아서 그 DNA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용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으로 말을 하고, 그 몸짓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인간은 왜 춤을 출까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이 핵심 내용으로 3가지의 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무용, 2번째는 사회적인 무용, 3번째는 민족적인 무용, 이렇게 3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루이 14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그 문화의 전성기에 존재했던 루이 14세. 이 루이 14세의 할머니 대대손손 올라가 보면 이태리에서 발레가 프랑스로 옵니다. 그때 메디치가의 까드리느 드 메디치라는 그 공주가 앙리 2세에게 시집 오면서 발레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발레가 차츰차츰 대대로 내려가서 루이 13세 때 발레를 실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했고요. 루이 14세는 그 발레를 발전시키면서 발레의 지금의 형태까지 될 수 있도록 아주 대단한 그런 업적을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술을 보호했고요. 프랑스의 그런 문화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자기가 절대 군주로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루이 14세가요, 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대신들이 대신 섭정을 했는데, 그때 이 루이 14세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춤을 추었고, 그 춤이 발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바로크 댄스, 그래서 프리클래식 댄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발레를 하면서 3명의 아주 중요한 예술가들과 만납니다.
첫 번째 극작가는 몰리에르고, 두 번째 음악가는 릴리입니다. 세 번째 댄싱 마스터 보샹이라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릴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절대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 루이 14세가 춤을 추게 된 배경을 이제 잠깐 소개하자면, 이 루이 14세는 밤의 발레를 합니다. 그 밤의 발레에서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춤을 추는데, 그것은 아폴로가 승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온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왕이고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춤을 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사람이 파워, 레디언스를 동작으로 사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t d'où Sa Majesté dominera naturellement le monde. Tu es fou? Je ne pourrai jamais danser là-dessus. Je les ai portées moi-même pour les casser. Elles sont souples, regardez. Et songez, avec cela, vous toiserez même les plus grands. Pour vous, je le jure sur ma mère. Sur mon salaud, je veux le meilleur. Que tous, s'ils vous admirent, en bavent. Qu'ils vous acclament. Et que je vous vois heureux. Je te préviens, si je tombe, tu retournes en Italie. Et si vous ne tombez pas? Qu'est-ce qui te ferait plaisir? Devenir français, sire. Il n'est pas bon d'être italien à Paris aujourd'hui. Mon corps est tout français sur l'autre jour. Il reste juste la langue, elle résiste. Mais s'il plaît à votre majesté, j'ai pu la couper. En vérité, elle ne sait ni à jouer la musique, ni à danser. Oui, vraiment, je dois la couper. Dès que je serai vraiment roi, je te ferai français. Mais vous êtes le roi. Sur scène, Baptiste. Uniquement sur scène. Régner sur la musique et la danse. C'est tout ce que me laissent ma mère et ses ministres. Puissance. Plaisir. Lumière. Alors que monte la lueur de l'astre, encore à l'aube de son feu, déjà, l'honneur suit sa lumineuse trace. Regardez, c'est le prince de Conti. Il est donc entré en grâce? Le roi l'a repris en laisse, oui. Vous voyez comme il file d'eau. Dans son sillage, partout le suivent la grâce et la victoire. Par Dieu, mais c'est toute la jeune fronde qu'il fait danser. Tous les ennemis d'hier. Un fils par famille ralliée. L'idée est fort belle. 자,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루이 14세는 굉장한 파워를 가진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춤을 추었는지 나중에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이혜주 선생님을 제가 꼽았는데요. 사회춤을 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간문화재이시고요. 승무를 추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서울대학교의 교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70, 80 세대에 저희가 살았는데요. 그 70년대, 80년대는 정치 역사의 과도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민족적인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걸 또 주장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왔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때 다치기도 하고 최루탄에 또 물고문에 불고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 그때 민주화 항쟁의 희생자들을 위한 진원굿을 춘 분이 바로 이혜주 선생님이십니다. 그 이혜주 선생님은 거리로 나와서 그 장례 행렬에서 맨 앞에 서서 광목을 찢으면서 그 제자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혼을 달래는 진원굿을 바로 추게 됩니다. 아주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맨발 벗고 하얀색 소복을 입고 피가 터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광목을 찢으면서 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 광목을 찢는 것은 이생과 저생을 연결하는 선인데 그 선을 아주 편안하게 가라 하는 의미에서 진혼굿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춤은 온몸을 뒤트는 그런 한풀이 춤이었고요. 또 긍정과 부정의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 춤을 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춤은 우리나라의 전통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춤을 보고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정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엑스타시에 들면서 정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진다. 뭐 이런 요법도 있긴 합니다. 예, 실제로 이혜주 선생님은 한박춤이라고 그래서 엑스타시를 통해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춤을 창작을 해서 지금 기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한 일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전통춤을 대중화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일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의 춤을 실제로 보면서 왜 춤을 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이혜주 그녀는 억울한 원원들의 한을 절절한 춤 사이로 달래주었던 것이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통곡의 길거리에서 맨발로 춤을 춘 그녀의 깊은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원통한 넋을 달래주는 진혼의 춤이었고 인권과 생명을 중시하는 춤 철학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춤꾼 이혜주. 그때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최루탄이 터지고 화염병이 날던 그 거리. 이제 우리는 그날의 얘기들을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그 거리에서 죽어간 젊은이가 너무 많았다는 것만은 결코 잊을 수 없듯 그 넋을 위로하던 그녀의 춤 사위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때 이혜주의 몸짓은 춤이라기보다는 분노였고 절망이었고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런 그녀의 몸짓을 가리켜 누군가는 해방춤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시국춤이라 했으며 또 누군가는 바람맞이춤이라 했다. 그렇게 춤꾼 이혜주는 80년대 그 들끓던 거리에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시절 그녀는 그 거리에서 한마디의 말을 남겼다. 박종철 군의 사망. 이 사건은 마침내 춤꾼 이혜주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다. 바로 그거구나 하는 것이 내 뇌리를 와서 치게 됐죠. 바로 턱이다, 허기다. 바로 거기에 구체적인 몸짓이
딱 생겨나더라고요. 일명 바람맞이 춤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것은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는 한판의 진혼굿이었다. 억울한 죽음은 그 뒤에도 계속됐고 이예주의 춤도 계속됐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의 춤이 갖는 선동성만을 부각했지만 사실 이 춤은 경기도 지방의 굿거리에 나오는 진혼굿에 기반한 춤이었다. 이예주는 예로부터 전해오던 진혼굿을 현대 진혼굿으로 되살려낸 것이다. 네, 이예주는 왜 춤을 췄을까요? 자, 이번에는 남태평양 타히티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춤을 추었는지 여러분들 타히티에 가보면은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자주 보실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많은 여인들이 그 상어를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상어는 어떤 한 후아인 섬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좋아하는 어떤 남성을 쫓아서 가기 위해서 바다를 헤엄칩니다. 그때 상어가 되죠. 그래서 상어의 몸짓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갑니다. 바로 그 춤이 상어춤으로 지금 거듭나서 현재까지 추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들의 문화이자 그들의 몸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이 녹아 있는 역사이고 그 문화를 담아낸 그런 몸짓으로서 본성을 격렬하게 그렇게 발산하는 황홀경의 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일단 한번 보고 이 춤이 얼마나 정열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네시아 전역에 서양 문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 있는 배에 올라 춤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니 서양인들에게는 이곳이 환상의 낙원이었겠죠. 고객 역시 환상을 품고 낙원을 찾아 타히티로 건너왔습니다. 유럽에선 잊혀져 갔던 신화 속의 여인이 타히티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했죠. 고객은 신화 속 인물들이 타히티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림으로써 환상을 극대화한 겁니다. 매일 저녁 공터에서는 후아인의 여인들이 모여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후아인의 섬에 살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바깥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상어로 변해 넓은 바다로 가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타히티 여인들의 춤은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곤 합니다. 타히티 여인들에게 춤은 전설과 신화를 담은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몸짓입니다. 그러나 200여 년 전 이곳에서 아름다운 춤을 처음 본 서양인들의 눈에는 춤에 담긴 내용보다 여인의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몸짓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 커다란 모자는 전설 속의 상어를 상징한다는군요. C'est pas question de séduction. Pour nous, on a ça dans les veines depuis nos ancêtres et on peut pas ne pas danser. 이제 아름다운 전설이 시작됩니다. 아주 오래전 여인과 상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이 전설 속의 상어가 되어 태평양을 헤엄칩니다. 사랑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이야기를 찾기 위해. 자, 루이 14세와 이혜주 선생, 그리고 타히티의 이 여인들은 왜 춤을 추었을까요? 루이 14세는 절대 군주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춤을 추었고요. 이혜주 선생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또 타히티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상어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이 춤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한 사람, 한 민족의 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이 춤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궁무진하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의 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